저들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마을 슈퍼 앞에서 김순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응, 뭐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박영희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죠. 은경 씨랑 민호 말이야. 형 장례식장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 아, 그러고 보니 너무 가깝긴 하더라. 형 죽자마자 저렇게 붙어 있어도 되나? 내 말이 그 말이야. 위로해 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눈빛이 남달라. 혹시 둘이 전부터 쉿, 조용히 해. 저기 온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은경 씨가 민호 씨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은경 씨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워 보였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렸죠. 저런 체면도 없어라. 형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저런 식이야. 아무리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대화가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 소문의 중심에 있던 형수 은경입니다. 38살 7년 전에 태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던 평범한 주부였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와 시동생 민호는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불륜관계라고 수군거렸고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런 관계였다고 소문을 퍼뜨렸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 진실을 알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답니다. 7년 전 저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태수 오빠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민호는 기계공학과 3학년 대학생이던 철없는 시동생이었죠. 형수,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민호는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갔어요. 기숙사 밥이 맛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야, 너 또 왔냐? 집에 가서 공부해. 곧 졸업인데. 태수 오빠가 타박을 해도 민호는 희죽희죽 웃기만 했죠. 형수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저는 그런 시동생이 정말 귀여웠어요. 친정이 부산이라 멀어서 가족들과 자주 못 만나는데 민호가 있어 마치 친동생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형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해달라고 할래요. 이 녀석이 정말 입만 살았네. 그럼 얼른 좋은 여자친구나 사귀어. 우리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고 명절에는 시어머니 댁에서 다 같이 모여 웃고 떠들며 윷놀이를 했죠. 태수 오빠는 저와 민호가 친하게 지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에게 이런 끔찍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변화는 5년 전 가을부터 시작되었어요. 태수 오빠가 자꾸만 깜빡하기 시작했죠. 여보, 내 차 키 어디 뒀지? 분명히 현관에 놨는데. 침실 옷장 위에 있어요. 어제 거기 두셨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40대 중반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도 바빠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형, 이거 어제도 물어봤고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응? 내가 언제? 처음 묻는 거 아니야?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느 날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3시간 동안 헤맸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 맞나요? 네, 집이에요. 당신이 15년 동안 살던 집이에요. 태수 오빠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마치 모든 게 낯선 것처럼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서운 병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된 건 그 충격적인 병원 진단을 받은 뒤였어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즉 조기 치매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치매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편이지만 MRI 결과와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를 종합해보면 확실합니다. 태수 오빠는 겨우 45살이었어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치매라니.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일반적인 치매보다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앞이 캄캄해졌어요. 진료실을 나온 후 태수 오빠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은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뭐라고요? 형이 치매라고요? 아직 45인데요? 응, 의사가 조기 치매래. 젊은 나이에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3명 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태수 오빠가 저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을 민호에게만 따로 털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11시쯤 저는 우연히 태수 오빠와 민호가 베란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민호야, 형이 부탁이 있어. 정말 중요한 부탁이야. 무슨 부탁이요, 형?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내가 정신을 완전히 잃으면. 아니, 내가 죽으면 형수를 꼭 지켜줘.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형,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민호야. 나도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 조기 치매는 진행이 정말 빨라. 아무리 길어도 5년이야. 태수 오빠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형수는 아직 38이야. 나 없으면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홀로 된 여자한테 얼마나 험한 소리 하는지 너도 알잖아. 형, 그렇긴 하지만. 민호야, 너만 믿는다. 형수를 꼭 지켜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 약속해줘. 형? 저는 방문 뒤에서 숨죽이며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 태수 오빠는 저에게는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하면서 민호에게만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명확해졌어요. 태수 오빠의 병세는 의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지면서 결국 퇴직을 해야 했고 집에서 종일 지내야 했죠. 여보, 저 누구죠?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은경이에요, 당신 아내. 결혼한 지 벌써 7년 됐잖아요. 아, 맞다. 미안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한 달에 150만 원은 기본이었고 특별한 검사라도 받으면 300만 원씩 나갔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민호는 과외 알바를 늘렸어요. 형수, 제가 더 많이 벌게요. 졸업하면 취업해서 형 병원비 다 낼게요. 아니야, 너는 학교 졸업부터 제대로 해.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졌어요. 더 심각한 건 태수 오빠가 가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도둑이야. 여보, 저 은경이에요. 당신 아내라고요. 거짓말. 내 아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나가. 당장 나가. 그럴 때마다 민호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형, 진정하세요. 형수예요. 우리 은경 형수. 그런데 이때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온 보험회사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수 오빠가 몰래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뭐라고요? 보험료가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요? 네, 3년 전부터 계속 납부하고 계셨네요. 보험 설계사 김 과장님의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혹시 다른 보험도 있나요? 네, 종신보험도 하나 더 있고 암보험도 따로 들어놓으셨네요. 총 보험금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태수 오빠는 자신의 병을 알고 나서부터 혼자서 이 모든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혹시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5년간 홀로 생활해야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5년 이내에 재혼하시면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그 조건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태수 오빠는 저에게 재혼하지 말라는 조건을 미리 걸어놨을까요? 하지만 그 조건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태수와 민호 형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각별했는지 아시나요? 부모님이 태수가 고등학생, 민호가 초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후 둘은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형, 저 배고파요. 밥 언제 먹어요? 조금만 기다려. 형이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올게. 태수는 16살부터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며 민호를 키웠어요. 형은 왜 공부 안 하고 맨날 일만 해요? 너 하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형은 괜찮아. 태수 오빠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고 민호의 교육에 모든 걸 걸었어요.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태수 오빠는 동사무소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뻐했다고 해요. 드디어 우리 민호가 해냈구나. 이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다. 그런 깊은 형제애가 있었기에 태수 오빠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민호에게 저를 부탁한 거였어요. 자기가 평생 지켜준 동생만이 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수하고 깊은 형제애가 나중에는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태수 오빠의 폭력성과 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지. 제 팔을 세게 붙잡고 흔들었어요. 아프다고요. 놔주세요. 형, 안 돼요. 형수 다치겠어요. 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태수 오빠를 말렸어요. 저는 자주 멍이 들었어요. 팔목, 어깨, 심지어 목까지. 태수 오빠는 저를 완전히 남인 것처럼 대했거든요. 이 여자가 우리 집 돈을 다 훔쳐간다고. 경찰 불러. 형, 아니에요. 형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민호는 아예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매일매일 태수 오빠를 달래야 했어요. 형, 진정하세요. 형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태수 오빠는 잠깐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아, 내가 또, 미안해, 은경아. 내가 또 그랬구나.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민호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민호가 저희 집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종일로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태수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어요. 기적처럼 잠깐 의식이 또렷해진 적이 있었어요. 은경아, 내가 보이지? 네, 여보. 잘 보여요. 태수 오빠의 눈에는 오랜만에 예전의 따뜻함과 총명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이 미안하다. 때리고 소리 지르고 못 알아보고. 괜찮아요. 아픈 거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다 기억해. 머릿속 어딘가에는 다 남아있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태수 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야, 이리 와봐. 민호가 침대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네, 형.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진짜 마지막 부탁이야. 형수를 꼭 지켜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 형, 무슨 5년만이야. 딱 5년만 형수와 함께 있어줘.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만. 그 돈으로 형수가 혼자 살 집도 사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자립할 수 있을 거야. 태수 오빠는 간절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수를 지켜줘. 약속해줘. 민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형. 꼭 지킬게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저희는 앞으로 세상의 모든 차가운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태수 오빠의 장례식은 2019년 11월 15일이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묘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어딘가 차가웠어요. 민호는 제 옆에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었어요. 형수, 많이 힘드시죠?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사람들의 속삭임이 귀에 들렸어요. 저 둘 좀 봐라. 뭔가 수상하지 않아? 형 시신도 차갑게 식기 전에 벌써 저렇게 다정해? 원래부터 그런 사이였던 건 아닐까? 에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죠. 우리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수,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태수 오빠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민호의 눈에서 확고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견뎌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더욱 가혹하고 잔인할지는 그때 저희 모두 예상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은경 씨,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대놓고 핀잔을 주었어요. 남편 죽은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 시동생과 그런 관계를 맺어요? 아니에요. 정말 오해세요. 오해? 온 마을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맨날 밤늦게까지 민호 씨가 당신 집에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은경이가 너무 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야지. 태수가 저 밑에서 얼마나 원통하겠어.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차갑게 구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모든 사람이 저희를 손가락질했어요. 민호는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눈총을 받았어요. 김민호 씨, 요즘 형수님과 관련해서 소문이 많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의 얼굴에서
깊이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보살폈어요. 형과의 약속, 그 소중한 약속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절실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태수 오빠의 유품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다가 침실 서랍, 맨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편지 봉투와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은경이와 민호에게 마이너스 태수가라고 적힌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태수 오빠의 진심 어린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야. 은경아, 민호야,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은경이를 절대 혼자 둘 수 없었거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떤지 너희도 잘 알잖아. 홀로 된 여자한테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 태수 오빠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형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하게 볼 거야. 불륜이라고,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할 거야. 하지만 견뎌줘. 제발 5년만 견뎌줘. 그러면 은경이가 보험금을 온전히 받아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형수를 꼭 지켜달라. 태수 오빠의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은경이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너도 진짜 동생처럼 사랑하고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저희는 그제야 태수 오빠가 얼마나 치밀하고 간절하게 저희 미래를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 주민들을 모으는 정기 모임이 있는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앞에 나섰어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저에 대한 오해를 꼭 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렸어요. 또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나? 지금까지도 뻔뻔한데. 잠깐만 들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 오빠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제 남편 태수가 생전에 직접 손으로 써놓은 편지예요. 편지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주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에 태수 오빠 음성을 틀어주었어요. 민호야, 형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하게 볼 거야. 회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태수 오빠의 간절하고 애절한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거든요. 형수를 꼭 지켜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 김순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구나. 박영희 아주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은경 씨, 정말 미안해요. 그제야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은경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 씨도 미안해요. 형의 부탁을 지키려고 그 모든 오해를 감수한 거였네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왔어요. 며느리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태수 녀석이 그런 마음이었는 줄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됐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은경아, 우리가 너무 심하게 생각했구나. 정말 좋은 형제였어.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형수를 걱정했다니.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저희를 따뜻하고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의리 있는 시동생이야. 그런 형의 부탁을 5년 동안이나 지키다니.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이야기네.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수, 이제 좀 마음 편히 사실 수 있겠어요. 고마워, 민호야.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는 태수 오빠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의 깊은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결국 저희를 모든 오해에서 구해준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애와 형제의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2023년이고 민호는 여전히 저를 꾸준히 챙겨주고 있어요. 형수,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제가 마트에서 장 봐올게요. 너 때문에 정말 잘 살고 있어, 민호야. 고마워. 저는 태수 오빠의 보험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주 들르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은경 씨 카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민호는 이제 31살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민호야,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아직은 괜찮아요, 형수. 형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앞으로 2년만 더 지나면 5년 약속이 끝나요. 그때가 되면 민호도 자유로워질 거고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은경 씨, 정말 훌륭한 시동생을 두었어요. 민호 씨는 정말 의리가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야. 태수 씨도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가족으로 만났네. 여러분, 3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이 전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성급한 판단과 추측보다는 진실을 알려고 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지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태수 오빠의 마지막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 사랑이 민호와 저를 지금까지 지켜준 거고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오해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들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